그날의 참극이 있기.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설화의 삶은 진흙탕 속의 지렁이와 다를 바 없었다. 아비라는 작자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자신의 딸마저 빚쟁이들에게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었다.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쥐새끼들과 함께 잠을 청하며 내일은 또 어떤 매질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 떨던 나날들이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설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던 그날, 설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아비는 비겁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이년아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다. 빚쟁이들의 거친 손길이 설화의 여린 팔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던 그때 골목 어귀에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섰다. 가마 문이 열리고 붉은 양산을 쓴 여인이 걸어 나왔을 때 설화는 천상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로만 알았다. 짙은 매화 향기가 시궁창 냄새를 덮으며 퍼져나갔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고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아이 몸값이 얼마냐? 매향이었다. 도성 최고의 기녀이자 뭇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인다는 절세가인 매향이 그곳에 있었다. 매향은 엽전 꾸러미를 빚쟁이들의 면상에 던져주며 설화를 구해냈다. 빚쟁이들은 돈을 확인하자마자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고 멍하니 앉아있는 설화에게 매향은 하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일어나라. 이제 너는 자유다. 설화는 그 길로 매향을 따라 기방인 홍열루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설화가 기생수업을 받을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매향은 설화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너는 나처럼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거라. 글을 배우고 이치를 깨우쳐 귀한 여인이 되어라. 매향은 밤마다 설화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설화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설화에게 매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스한 품이자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홍열루의 화려한 등불 아래서 설화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매향의 춤과 노래를 어깨너머로 배우며 그녀를 동경하게 되었다. 매향의 춤은 단순히 사내를 유혹하는 몸짓이 아니라 한 맺힌 여인의 심정을 하늘에 고하는 제의와도 같았기에 어린 설화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러나 그 평온했던 나날들은 탐욕스러운 권력의 그림자가 홍열루를 덮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조정의 실세이자 탐관오리의 전형인 조대감이 매향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 화근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눈빛을 한 조대감은 매향에게 수청을 들라 강요했으나 매향은 단호히 거절했다. 소녀는 예의는 될지언정 권력의 놀이개는 되지 않겠습니다. 매향의 서리빨 같은 거절은 조대감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이는 곧 끔찍한 보복의 씨앗이 되었다. 조대감은 매일같이 홍열루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매향을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는 우연히 매향의 방 앞을 지나다 조대감과 매향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조대감은 붉어진 얼굴로 윽박지르고 있었고 매향은 책상 위에 놓인 어떤 장부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다. 대감, 이것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착복한 증거입니까?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분이 이런 짓을. 매향의 말에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장부를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밀쳐진 매향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그 장부는 조대감이 명나라 상인들과 결탁하여 무기를 밀매하고 뇌물을 받은 내역이 적힌 그야말로 목숨줄과도 같은 비밀 장부였던 것이다. 비밀을 들킨 조대감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시켜 매향을 포박하고 그녀의 방을 샅샅이 뒤져 장부를 회수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매향에게 역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웠다. 이 요망한 년이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여 나를 모함하고 조정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 졸지에 역적으로 몰린 매향은 의금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설화는 매일같이 의금부 담벼락에 붙어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매향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매향은 끝내 조대감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문관들에게 조대감의 죄상을 고발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조대감의 뇌물에 매수된 관원들은 매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욱 잔혹하게 매질을 가할 뿐이었다. 설화는 옥졸에게 가진 폐물을 다 털어주며 한 번만 면회를 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다. 결국 매향은 거짓 자백서에 지장을 찍지 않은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다시 형장으로 돌아와 망나니의 칼춤이 절정에 달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무릎 꿇은 매향이 고개를 들어 군중 속에 숨어있는 설화를 정확히 응시했다. 피로 얼룩진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설화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보지 마라. 살아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것이 매향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순간 번개가 내리꽂히듯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향의 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빗물과 섞여 붉은 강을 이루며 설화의 발밑까지 흘러내렸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렸지만 설화는 부릅뜬 눈으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잘려나간 매향의 머리카락이 진흙탕에 처박히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 설화의 영혼 어딘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함은 그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시커먼 증오의 불씨가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까지 설화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시신을 수습해줄 가족조차 없는 매향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대충 말려 짐짝처럼 실려나갔다. 설화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매향의 피가 스며든 흙바닥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진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자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핏물이 배어나왔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 흙을 가슴에 품고 설화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하늘을 향해, 아니 이 썩어빠진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나으리, 아니 조대감, 내 반드시 이 핏값을 치르게 하리라. 내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 것이다. 설화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말라버렸고 그 눈동자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은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설화는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찢어 매향의 피가 묻은 흙을 소중히 감쌌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매향이 선물해 주었던 작은 옷가락지를 꺼내어 단단히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 설화쇠화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았다. 차가운 눈꽃처럼 녹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겨울에도 붉게 피어나 피를 토하듯 찌는 동백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형장에서 무릎을 꿇고 죽은 매향이 있는 저승을 향해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3번 절을 올렸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더없이 차분하고 결연했다. 12살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그렇게 죽고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빗물이 고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저 멀리서 조대감의 가마가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설화는 그 가마를 쏘아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비릿하고도 강렬한 그 피맛이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수라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구중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에 갇힌 시간은 마치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썩어가고 있었다.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으나 그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서늘했다. 이제 22이 된 설화는 더 이상 형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궁녀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색과 서리빨 같은 기품을 지닌 지밀 라인이 되어 있었다.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설화는 자신의 얼굴 위에 겹쳐지는 매향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으나 그 안에는 뜨거운 복수의 용암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나 그 끝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려있는 듯했다. 설화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에만 빈틈없이 임하는 그녀를 두고 상궁들은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 같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것은 설화가 지난 10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쌓아 올린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꽂기 위함이었고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조정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비대해져가는 조대가마니 이제는 좌회정 조응식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가 입궐하는 날이면
권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대전으로 향하는 조 대감의 행렬을 멀찍이서 지켜볼 때마다 설화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켜야 했다. 10년 전 매향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고 오히려 무소불 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더욱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 대감의 호통 한 번에 정승 판서들이 벌벌 떨고 그의 눈 밖에 난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된다는 소문이 궁담을 넘어 퍼져 있었다. 설화는 회랑의 기둥 뒤에 숨어 조대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품속에 숨겨둔 작은 은장도를 꺼내어 그의 목을 찌르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었으나 그때마다 설화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성을 찾았다. 지금 그를 죽여봤자 개죽음일 뿐이었다.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다. 그것이 매향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 마치 운명처럼 찾아왔다. 늦은 밤 왕은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왕이현은 젊고 영민한 군주였으나 조대감을 위시한 훈구 대신들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할 때마다 아니 되옵니다를 연발하며 왕권을 압박하는 신료들에게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날 밤 왕은 후원의 정자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노랫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것은 궁중의 화려한 음악이 아닌 밑바닥 인생들의 애환이 서린 묘한 가락이었다. 소리를 따라간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동백나무 아래서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설화의 모습이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달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믿을 만큼 신비롭고 처연했다. 왕이 인기척을 내자 설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주상 전하를 뵙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왕은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눈동자에서 기이한 힘을 느꼈다. 두려움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총기가 서려 있는 눈이었다. 왕은 설화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명했다. 가까이서 본 설화의 미모는 왕의 숨을 택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왕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였다. 왕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듯 이 밤이 너무 길구나라고 혼잣말을 하자 설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라 배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유일한 태양이시니 구름이 가린다 하여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상투적인 아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왕은 그날 밤 설화를 침전으로 불렀다. 술상이 오가고 왕은 설화에게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물었다. 설화는 매향에게 배운 시조 한 수와 자신이 틈틈이 읽어온 병법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왕의 정치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은유적으로 제시했다. 왕은 깜짝 놀랐다. 일개 궁녀가 조정의 이치를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왕은 설화의 품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동백 기름 냄새는 왕의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튿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이름 없는 지밀라인이었던 설화가 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질투와 시기의 시선이 빗발쳤으나 설화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전쟁의 서막임을 알고 있었다. 왕은 설화에게 수건슈옌이라는 첩지를 내리고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수건이 씨, 그것이 이제 설화가 불리게 될 이름이었다. 승은을 입은 후에도 설화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고 왕비와 대비에게 극진히 문안을 올리며 윗전에 환심을 샀다. 그러나 밤이 되어 왕과 단둘이 있을 때면 그녀는 요부로 돌변하여 왕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베갯머리 송사를 통해 조대감의 반대파에 있는 인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이 놓치고 있는 민심을 전하며 왕의 정치적 판단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시작했다. 왕에게 설화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설화는 왕의 총애를 방패 삼아 궁궐 내에 자신의 세력을 은밀히 구축해 나갔다. 한편
좌회정 조대감은 권례에 새로운 후궁이 책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다. 천한 것들이 오죽하겠어. 며칠 놀다 버려질 계집 따위 신경 쓸 가치도 없다. 그는 설화의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막내딸을 왕비로 간택되게 하려는 야망에만 몰두해 있었다. 현재 중전은 병약하여 후사를 잇지 못하고 있었고 조대감은 중전을 패하고 자신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앉혀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설화는 이러한 조대감의 움직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궁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들을 포섭하여 조대감 집안의 하인들과 접촉하게 했다. 돈과 폐물을 아끼지 않고 뿌린 덕분에 조대감 집안의 은밀한 사정들이 하나둘씩 설화의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대감의 아들이 기방에서 벌인 난동, 조대감의 부인이 무당을 불러 구술한 사실 등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모여 거대한 칼날이 되고 있었다. 설화는 이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흘려 조대감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설화의 첫 번째 타겟은 조대감의 오른팔이자 호조 판서인 김익수였다. 그는 조대감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국고를 횡령하고 있었다. 설화는 왕과 바둑을 두던 중 넌지시 운을 떼었다. 저나 요즘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호조에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돈다 하옵니다. 가짜 어음이 돌고 있다는데 혹 국고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저어되옵니다. 왕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왕은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호조의 장부를 감사하게 했다. 물론 그 암행어사는 설화가 미리 왕에게 추천해둔 강직한 선비였다.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김익수의 집 창고에서 막대한 양의 은괴와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다. 김익수는 하옥되었고 조대감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조대감은 경노하여 김익수를 꼬리 자르게 하고 빠져나갔지만 이는 그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설화는 자신의 처소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의금부의 불빛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조대감,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10년 전 내게 주었던 고통, 그 1000배만 배로 돌려드릴 테니 기대하시오. 설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화려한 비단 당이와 머리에 꽂은 옥비녀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속에 비친 눈동자는 여전히 그날 형장의 빗속에 서 있던 어린 소녀의 그것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서글펐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매향이 남긴 낡은 옷가락지를 꺼내어 입술에 대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뜨거워진 복수심을 잠시나마 식혀주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설화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칼집에서 칼은 뽑혔고 피를 보지 않고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설화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왕의 침전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먹잇감을 노리고 다가가는 것처럼 은밀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궁궐의 밤은 길었고 복수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조정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조판서 김익수의 낭만은 조대감 일파에게 단순한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고통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철옹성 같았던 권력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사가 사랑방에 앉아 깨진 백자 찻잔의 파편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핏발선 눈은 분노와 의구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냐? 감히 내 그림자를 밟고 내 수족을 잘라내는 놈이 누구란 말이냐? 그는 벽에 걸린 호랑이 그림을 향해 고함을 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김익수의 비리가 발각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짠판 위에서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불쾌한 기분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신복인 내금 위장을 은밀히 불렀다. 쥐새끼가 궐 안에 숨어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왕의 귀를 홀리는 요물이 분명해. 당장 김익수를 고변한 자의 배후를 캐라. 털끝 하나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내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조 대감의 명령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의 살기는 방 안의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게 했다. 한편 설화는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 쇠센탕에서 차분하게 먹을 갈고 있었다.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번져가는 모습이 마치 조대감의 운명처럼 보였다. 그녀의 첩보망은 이미 조대감의 사가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조대감이 김익수의 후임으로 자신의 조카를 안치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병석에 누운 중전마마의 쾌차를 비는 구판을 벌인다는 핑계로 무당을 궁으로 불러들여 실제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설화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설화는 붓을 들어 하얀 한지 위에 욕심과 고자를 썼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조대감의 탐욕은 이제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독이 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마마 중궁전에서 조대감의 여식인 조미령 아기씨가 문후를 들이러 온다는 전갈이 옵니다. 나인의 목소리에 설화의 붓끝이 잠시 멈칫했다. 조미령, 차기 중전 자리를 노리는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조대감의 금지오겹이었다. 설화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들라하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소홀히 대할 수야 없지. 조미령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거만하게 취선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화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천안 출신의 후궁 주제에 감히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는 설화가 눈엣가시였을 터였다. 미령은 고개조차 제대로 숙이지 않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수건마마 요즘 전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다 들었습니다. 허나 화무시비롱이라 꽃은 언젠가 지기 마련이니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미령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설화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기씨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영원한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지는 꽃이라 해도 그 향기는 남는 법이지요. 하오나 아기씨 너무 높이 핀 꽃은 바람을 많이 타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아기씨를 국모의 자리에 앉히고자 동분서주하신다 들었는데 혹여 그 과한 욕심이 아기씨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옵니다. 설화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미령의 가슴을 찔렀다. 미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을 모욕하는 것이냐? 미령이 소리쳤지만 설화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모욕이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그저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을 일러드린 것뿐이옵니다. 설화는 미령이 돌아간 뒤 곧바로 왕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왕은 서책을 읽다 말고 반가운 얼굴로 설화를 맞이했다. 수건이 늦은 밤에 어인이리오. 설화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를 내밀었다. 전하 신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것을 전하께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묻어두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였으나 종묘사직의 안위가 걱정되어 감히 가져왔사옵니다. 왕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인형의 가슴에는 바늘이 수십 개 꽂혀 있었고 그 밑에는 중전의 사주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설화는 바닥에 이마를 토치며 오열했다. 신첩이 우연히 권례 구석진 곳에서 무당이 태우다 남은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소문으로는 조대감 댁에서 구슬하러 들어왔던 무녀가 흘리고 간 것이라 하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으나 중전마마의 쾌차를 비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병약한 중전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퍼부어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왕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왕은 당장 조 대감을 잡아들이라고 함치려 했으나 설화가 급히 왕의 다리를 붙잡았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당장 조 대감을 추국한다 한들 그는 교활한 혀로 빠져나갈 것이옵니다. 물증이 있으나 그가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고 오히려 신첩이 모함했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사옵니다. 더 확실한 올가미가 필요하옵니다. 설화의 말에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설화의 말이 맞았다. 조 대감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였다. 이 정도 증거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다. 왕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찌 해야 한단 말이냐? 저 간악한 무리들이 내 안방까지 침범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데 나는 허수아비처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설화는 왕의 손을 잡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전하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하고 거목을 쓰러뜨리려면
뿌리부터 썩게 해야 하옵니다. 다가오는 전하의 탄신연회. 그날이 바로 기회이옵니다. 설화는 왕에게 은밀한 계책을 속삭였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왕의 탄신일, 전국의 관리들과 사신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조 대감의 죄상을 천하에 고발하고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왕은 설화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자칫 잘못하면 수건이 다칠 수도 있소. 조 대감은 굶주린 늑대와 같소. 설화는 왕을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신첩 전하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늑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결정적인 비책이 있사옵니다. 설화가 말한 비책은 바로 10년 전 매향이 죽기 직전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원본은 조대감이 가져갔지만 매향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필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기방의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고 설화가 기방을 떠나오기 전 그것을 찾아내어 10년간 품속에 간직해왔던 것이다. 그 장부에는 조대감이 명나라와 내통하여 국경의 군사정보를 팔아넘기고 막대한 뒷돈을 챙긴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명백한 역모의 증거였다. 한편 조대감은 딸 미령에게서 설화와의 기싸움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년이 내 욕심이 화를 부를 것이라 했다고 조대감은 수염을 비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개 후궁이 감히 좌의정인 자신에게 경고를 날리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내금위장에게서 올라온 보고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수건 이씨 본관은 전주이나 그 출신이 모호함. 10년 전 역모죄로 처형당한 기녀매향이 거두어 키웠던 아이와 나이대가 비슷함. 조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매향. 그래, 그 천한 기생년의 이름이 매향이었지. 설마 조대감의 머릿속에 10년 전 형장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어린 계집아이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발칙한 그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내 눈앞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뱀처럼 살아서 내 목을 노리고 있었구나. 조대감은 즉시 살수들을 소집했다. 탄신연회가 열리기 전 설화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야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설화는 자신의 침소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어 어루만졌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매향의 피 맺힌 한은 여전히 생생했다. 언니, 이제 때가 되었어.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그 더러운 입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들 거야. 설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피할 곳도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나를 세웠다. 창밖에는 뇌성이 울리고 검은 구름이 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일이면 연회가 열린다. 피비린내 나는 연회가 될 것이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조대감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설화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오라, 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어둠 속에서 자객의 검이 번뜩이는 순간 설화의 손에 들린 은장도가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비명소리조차 새어나오지 못한 짧은 교전 끝에 바닥에는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다. 설화는 피 묻은 은장도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조대감,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요. 당신의 목은 내일 왕의 앞에서 직접 베어주겠소. 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왕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린 경회루는 수백 개의 청사초롱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연못 위로 비친 불빛은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 듯 황홀경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눈부신 화려함 밑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살기가 흐르고 있었다. 아악 야럭이 울려 퍼지고 궁녀들의 춤사위가 나비처럼 펄럭였으나 상석에 앉은 왕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자리한 좌의정 조응식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 자신이 보낸 자객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극심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설화는 그 모든 광경을 무대 위의 배우처럼 바라보며 붉은색 비단, 당의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마치 피로 물든 동백꽃을 연상케 했으며 머리에 꽂은 붉은 산호 비녀는
조명의 빛을 받아 섬뜩할 정도로 붉게 빛났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입에 대는 심욕을 했으나 그 시선은 오직 조대감의 목을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